오늘 저는 여기 서울 사립 초수 합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다시 방문각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도 오늘 이런 날이 올 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사립 초수 합격 사례 발표를 한번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저의 시험 결과를 먼저 소개해보고, 그 다음에 제 공부 방법 어떻게 했는지 1차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2차 대비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립의 경우 2차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기타 다양한 얘기 정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 시험 결과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립을 썼지만 이번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사립도 공립 1차 점수가 꼭 위탁을 해서 1차 점수를 가지고 사립도 뽑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차 점수가 공립 커트인 69점보다 약 14점 정도 높은 83점 정도로 제가 1차를 잘 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립도 제가 통과를 해서 정교사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시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교육학 점수는 16.3점으로 좀 평범한 수준인데, 이번에 정승현 교수님 수업을 듣고 이제 저희 전공을 잘 본 덕분에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1차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점수가 사립마다 이제 2차 수업 시험이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을 통해서 사립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자, 1차 점수가 아무래도 제가 아는 바로는 사립에서는 1차 점수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력, 사립에서는 경력을 더 많이 되게 우선시해서 본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학벌이나 혹은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충성심 같은 것을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한 순으로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사립 임용 서울시에서 세 명을 뽑는데, 3명 중에 1명이 된 사람으로서 사립 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립 임용이 앞으로 무조건 이제 임용고시 점수를 통해 선발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는 사립고가 공립고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내용이 조금 더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 서울을 만약에 쓰실 분들은 앞으로 사립고도 이제 임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서울 임용에 조금 문이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조금 희소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번에 서울에 사립을 쓰실 선생님이 계신다면 조금 제 PPT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는 이제 제가 1차 공부 방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겠지만, 스터디 없이, 그 다음에 교육학을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교육학 강의를 듣지 않고 스터디도 하지 않고 혼자서 1차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스터디는 여기 스터디를 안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복습하는 용도로 개인적인 어떤 그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받는 스터디는 하나 정도 했지만, 나머지 스터디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수이기 때문에 교육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소감을 발표를 할 때도 교육학에 초수 때는 이제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제 전략은 교육학에 너무 투자를 하지 말 것,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한 3년 전부터 임용 교육학이 단순한 암기 싸움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엽적인 거에서 조금 출제가 됐다가 3년 전부터는 이제는 교육이 암기 위주가 아닌 교육이 됐는데, 교사는 똑같이 암기 그걸로 임용을 보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오픈형 문제 위주, 그리고 이론도 세세한 어떤 아주 세부적인 지엽적인 내용에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브로드한, 조금 더 굵직굵직한 이론 위주로 이제 나오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수 때는 교육학을 너무 세세하게 보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물리를 먼저 잡고 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처음 거 보시면은 저기 라벨, 첫 번째 라벨 보시면 교육학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한번 3월까지는 교육학 이론 강의나 어떤 다양한 서적을 통해서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교육학을 한 번은 봤다, 한 번을 보고 한 번 강의 정도는 들어봤다 수준이시면 그 흐름을 파악을 했으니까 백지 인출을 하기 위한 단권화 작업을 한 6월까지 완료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흐름이랑 아주 좀 굵직굵직한 그런 주제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집착을 하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단권화를 빠르게 진행을 한 다음에 그것이 완료된 수준이라면 그 해 주요한 쟁점, 교육학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게 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요즘 그 교육학적으로 뜨는 주제들 위주로 또 임용 시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주요의 쟁점이 뭔지 틈틈이 인터넷 스크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울 교육이라던가 그런 잡지나 어떤 다양한 교육감 혹은 뭐 교육부 장관의 어떤 인터뷰 이런 거를 조금 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2차 준비도 되면서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해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거를 아무래도 우리 반문학도 그렇지만 다양한 모의고사 교육학 모의고사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사실은 분석을 하셔서 그거를 위주로 모의고사에서 쟁점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학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학 모의고사를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찾아보면서 분석을 한 내용이랑 그 어떤 유명하다고 소문으로 전해 들었던 교수님들의 어떤 문제를 봤더니 결국에는 비슷하더라. 그 소리는 교수님들이 다 열심히 분석을 하셨다는 뜻이겠죠. 뭐 어쨌든 그 해에 주요 나올 것 같은 어떤 그런 쟁점, 그리고 그 쟁점을 통해서 그거를 찍어서 그것만 공부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그 쟁점을 우리가 배웠던 그 6월까지 완료한 백지 인출용 단권화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새롭게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 쟁점이 무슨 포스트 코로나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또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교육 심리적으로, 교육 사회적으로, 또 교육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그 연계가 되는 것을 스스로 한번 해보면서 재구조하면서 사실상 복습을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서는 이제 백지 인출을 계속하면서 그냥 암기를 그때 몰아서 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사실 단권화를 하고 재구조화를 좀 해보고 조금씩 백지 인출을 하셨다면 굵직굵직한 것은 아무래도 조금 까먹을 수도 있지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최후 60일에 미리 끝내놓은 물리는 이제 계속 현상 유지만 하시고 최후 60일에 사실 조금 더 세세한 내용은 그때 벼락치기로 암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그게 제일 효율이 좋은 공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저는 이런 전략으로 공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엑셀로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고, 얘는 이제 단권화를 이런 식으로 저도 다 한글 파일로 했습니다. 한글 파일로 하고 다 지운 다음에 백지 인출 한 번씩 해보고 그런 식으로 교육학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물리인데요. 전공 물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승현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시면 아무래도 아무런 그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교수님을 제가 선택을 할 때 처음에 가장 교수님이 이 정승현 교수님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교수님이 엄청 연구를 계속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라는 것이, 사실 저도 물리를 그렇게 잘 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다른 과목이랑 조금 공부법도 다르고 어떤 핵심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양치기 이런 것보다는 잘 구조화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랑 그 관련한 어떤 풀이 과정을 다르게 하면서 풀어보는 이런 연구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정승현 교수님께서는 그거를 되게 저랑 같은 맥락으로 되게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승현 교수님이 만드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구조화된 문제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원이 낼 만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내신다는 점이에요. 무슨 다른 강사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들 문제들보다도 조금 더 평가원이 정말로 이렇게 나겠다 싶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N회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세세하게 적어놨는데, A 보시면 물리 베이스가 부족하다면 승현쌤의 개념 설명으로만으로는 완전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같은 경우는 정쌤께서 일단 한 번 정도 다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을 나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게 승현쌤이 이제 되게 효율성을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개념을 파거나 아니면 어떤 그 대학교 교재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개념을 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계속 개념을 파보면서 개념 베이스를 조금 가져가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양자역학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커리큘럼 들어가기 전에 특히 양자역학 같은 어려운 것은 예습을 조금 해주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번에는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써놨는데, 강의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인데 그거를 아껴서 그 시간을 전공을 예습을 하거나 복습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활용법을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기하학을 진도를 나가고 있다. 그러면 수업 중에서 초벌 노트를 그냥 후루룩 정리를 하고 수업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그날 주셨던 프린트, 그날 문제를 풀면서 노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본적으로 역학을 나갔었으니까, 전자기학 전에 역학이니까 역학을 다시 풀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출문제집을 하나 사서 기출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을 기본 복습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다 풀어본 후에 다시 노트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 없는 외워진 내용은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내용은 추가해서 복습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남는 시간에 그 다음에 배울 거,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 이런 거를 조금 예습을 하는 것을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이렇게 복습을 한 5회에서 10회밖에 못하게 됩니다. 많이 해야지 한 8회, 10회 정도 되고, 적게 하면 5회, 심하면 그것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회독을 여러 번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 주시는 문제가 몇천 개 되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걸 푸는 것은
오히려 시간 낭비다. 그거 푸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 한정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는 그렇게 하면 되고, 과교론은 제가 정말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과교론에는 정말로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과교론 이론 공부랑 정리는 2주면 사실상 끝나요. 특히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맨날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생물이랑 화학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많이 풀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화생지 카페 같은 데서 정리본을 활용을 하시거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개념은 가끔씩 봐주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5개념 관련 논문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리 과교론에서만 나오지 않고 5개념이나 실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실험이나 5개념에서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서 2차 준비도 할 겸 간간히 교과서 실험 내용 정도만 훑어보면은 아무래도 과교론은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교론에는 정말로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에 처음 초수 서울에 적으려고 했을 때, 그때도 정승현 쌤 이 자리에서 작년 선생님께서 초수 합격 수기를 찍으셨는데요. 그 선생님 후기를 보고 저는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고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과교론은 하지 마라. 과교론은 많이 하지 마라.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 따라서 똑같이 했고요. 실제로 초수 합격을 했기 때문에 과교론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너럴한 얘기는 끝났고요. 이제 사립 2차는 어떻게 대비했냐, 그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립이 적합한 경우, 공립이 적합한 경우는 각자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이시거나, 조금 본인이 관계지향적이고 친근한 사람들과 일할 때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 성적의 이유로 그냥 성적이 나는 공립 컷이 안 돼 해서 사립을 가는 거는 되게 비추천합니다. 결국에는 그분들은 너무 안 맞는다 하면서 다시 임용을 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성적 이유로 사립을 가시는 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은 73%가 그 공립이거든요, 중학교는. 근데 고등학교는 오히려 63%가 사립입니다. 그래서 거의 총 중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합쳐서는 사립 공립 비율이 반반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좋은 학군 고등학교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써놓은 게,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사립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로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계속 자기 커리어를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은 고등학교를 사립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립을 붙었냐? 1차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락 일상의 점수를 받은 인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로 5명을 뽑는 게 1차예요. 그래서 1차를 임용고시로 봐서 그 점수별로 상위 5명을 뽑는 게 1차인데, 학교마다 1차 점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립마다 다른데, 이때 중요한 게 1차에서 고득점을 하면 반영 비율이 낮더라도 3차에서 면접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저가 실제로 그랬는데요. 저가 공립 커트보다 13점이나 높은 14점 정도 높은 성적을 갖고 가니까 3차에서 제가 아무런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어필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 합격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1차 반영 비율 이상으로 그 1차 점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연을 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정말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보면 주제, 그 수업 시연의 주제는 공립
그 시험처럼 구조화된 문제를 그날 딱 주고 이렇게 수업 시연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주제를 알려주고 그거를 준비해 와라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날 갔는데 자신 있는 주제를 알아서 수업해 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능 문제를 주고 수능 문제를 풀이하는 수업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학교마다 다 다르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차 준비를 이 모든 경우의 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학군 고등학교를 적었는데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수능 이런 걸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EBS식으로 판서하는 강의를 그런 강의를 준비해 갔는데 그거 되게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마다 전략을 세우셔서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지도안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틀 안에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2차 준비를 하실 때 이걸 모두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차 경우에는 이제 2차에서 또 떨군 다음에 최종 면접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3차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기반을 한 면접이 보통 3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나 어떤 면접에서 모든 면접 문제는 충성도, 그 다음에 수업 전문성, 수업이나 혹은 업무 전문성, 그 다음에 인성에 이제 사회성도 포함이 되죠.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어떤 걸 묻는지, 어떤 거를 지금 물으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직이기 때문에 필수로 면접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본인의 교직관이 있고 수업 전문성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본인 전공 지식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지원한 학교에 관련한 내용, 그 학교의 어떤 세세한 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충성도를 봅니다.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도망가지 않고 계속 일할 수가 있는지를 되게 높이 보기 때문에 그 충성도나 열정에 대한 그런 것도 준비해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 사립 면접을 여러 번 보신 분이 만든 총합해서 한 8군데에서 15군데를 보신 분이 만든 사립 면접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받았던 문제가 어떤 건지 다 적어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걸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준비했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저는 학교에서 나왔고요. 제가 면접을 1시간을 봤는데 다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다 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냥 나머지 팁 정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페이스 조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시를 얘기할 때 마라톤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마라톤이라기보다는 비행기 이륙할 때의 과정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마지막에 훨씬 더 강한 힘을 내야지, 마지막 스퍼트를 내야지 되기 때문에 마라톤처럼 그냥 쭈르륵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에는 조금 좀 널널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륙을 하듯이 열심히 공부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자신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 관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 멘탈 건강도 있겠지만 가벼운 운동을 무조건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헬스 이런 힘든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가벼운 본인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초반에 너무 빨리 달리는 거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웬만한 90% 이상의 분들은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면 번아웃이 무조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쉴 때 만약에 쉬는 날이면 그냥 그 하루 종일 쉬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습니다. 나가서 놀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가질 만큼 논 다음에 그 죄책감을 통해서 그 다음날 열심히 하게 되는 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실제로 합격 수기를 열심히 읽어본 다음에 그거를 따라하려고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합격 수기를 초수 때 특히 읽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걸 프린트해서 여러 개를 정독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합격 수기 한 3개 정도를 고른 다음에 그걸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계속 읽어보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롤 모델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항상 그 와중에도 물리 비중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물리 점수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리가 조금 다른 과목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리는 생물이나 뭐 다양한 어떤 지엽 이렇게 평행 이런 평평한 학문이 아니라 위로 수직적인 연계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히 몰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시간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무슨 10시간씩 내가 순공 오늘 8시간 했어. 뭐 나는 그냥 독서실에 12시간씩 있어.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리는 다른 과목은 그럴 수 있지만은 순간 몰입해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것만 계속 파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집중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10시간씩 앉아 있는 건 아무 쓸데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독서실을 갈 때 이런 조용한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서 독서실을 가고 애초에 독서실 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갑니다. 절대로 핸드폰은 들고 가시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컨디션이 특히 좋은 날은 무조건 물리를 하루 종일 합니다. 왜냐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비질비질한데 그때 물리하는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왠지 공부가 잘 되는데 싶은 날은 그냥 계획 같은 거 다 집어치고 하루 종일 물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입을 계속 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좋은 날은 정말 앉아서 시계도 안 보고 그냥 계속 물리 고민 같은 거 하면 눈 떠보면 6시간씩 지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서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짬짬이 뭐 1시간씩 다른 과목 암기 과목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물리 같은 경우는 예열 시간이 적어도 한 2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 몰입을 해서 하루 종일 물리를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저는 떨어진 날은 아예 그냥 쉬어버리거나 아니면 노트 정리나 아니면 교육학, 과교론 같은 거 암기 과목을 조금 훑어보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막 계획을 짜면 번번이 실패하게 돼 있고 자존감이 깎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컨디션이 좋은 날은 무조건 물리를 몰입해서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쉬거나 다른 암기 과목을 하는 방식으로 효율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사실 해당 사항이 별로 없었는데요. 별로 저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많은 주변 분들이 거의 노이로제나 어떤 되게 멘탈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시험을 보고 느낀 게 그게 정말 크리티컬합니다. 사실 시험이라는 게 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운에 포함이 되는 게 그때 그날 컨디션이랑 마음가짐 이런 건데 조금이라도 떨면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가 하나라도 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이번 초시에 무조건 한 방에 붙는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시되, 시험이 다가올 때는 점점 그냥 망쳐도 그냥 괜찮아, 내년에 해버리지 뭐 하면서 그냥 모의고사 본다는 최면을 자꾸 걸어서 시험장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고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정승현 선생님이랑 같이 초수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